예술 역사를 만들다 12랜드 민기. 18장. 빅토리아 시대 섬나라 영국의 이상한 태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다. 이 시기는 흔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의 번영기였다. 이 63년 동안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1819년에 영국의 증기선이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넜고 1830년에는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에 철도가 가설되었으며 상업철도의 건설로 인해 철도역마다 새로운 도시들이 생겼다. 영국의 철도망 부설은 프랑스보다 15년 이상 앞섰다. 1페니의 우표로 편지를 보내는 우편제도가 생겼고 1847년부터 시작된 전산 업무가 대륙과 영국을 연결해 주었다. 485. 1832년에 선거법 개정으로 중산층의 하급 계층과 소작인에 속하는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하나의 확실한 계층이 되어 선거 때마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중산층은 선대로부터 영지와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보다는 스스로의 근면함, 그리고 팽창하는 산업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 도시인들이었다. 이들은 늘어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충분한 지성과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486. 영국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가 겪었던 혁명과 그 후에 혼란기를 겪지 않았다. 프랑스가 1789년에 대혁명, 1815년에 왕정복고, 1830년과 1848년의 혁명 등 거듭된 정치체제 붕괴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영국은 경제적 혁명인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 가시를 확실히 거둔 경험이 있다. 유럽 각국이 정치적인 불안에 흔들릴 때 영국은 놀라울 정도로 굳건했다. 1700년대 후반에 이미 런던에서는 일간지가 발행되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고 정치 검열은 거의 없었다. 487. 이중 소설의 수요가 점차 늘면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탐정소설이다. 최초의 탐정소설은 미국에서 발표된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이었으나이 장르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곳은 영국이다. 잘 알려진 셜록 홈즈 시리즈는 1880년대와 1890년대 잡지 스트랜드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은 소설이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실제로 도시 변두리에서는 살인과 강도, 강간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이런 범죄를 다루는 탐정소설은 독자들에게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즐거움을 주었다. 488. 흥미롭게도 이 시기 영국인들의 심리 상태는 200년 전 크롬웰 시대의 신교도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빅토리아 시대 신사들의 옷차림은 검은 프로포트의 하이칼라 그리고 넥타이로 점잖고 근엄하기 짝이 없었다. 런던 세빌가의 재단사들이 만든 몸에 꼭 맞는 프로포트와 긴 바지는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남자는 오로지 흰색과 검은색을 옷을 해 입을 수 있었으며 그 전사 때의 남자들이 차고 다니던 칼 대신 지팡이나 잘 말린 우산을 들고 모자를 쓰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489. 여왕 부부는 1840년부터 1857년까지 9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이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이후 프로이센, 러시아, 덴마크 등 유럽 각지의 왕실과 혼인을 했다. 이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 왕실의 할머니로 불리게 된다. 왕실이 도덕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는 한층 도덕성을 강조했다. 489. 1854년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몇 주 만에 런던 소호 지역에서 1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런던 이스트엔드 사망률은 WSTEND의 2배에 달했고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 노동계층의 평균 수명은 25세를 넘지 못했다. 이스트엔드에서는 살인도 기술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갖가지 범죄가 횡행하기도 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가 빅토리아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전반적인 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1850년대 이후로 도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한다 해도 빅토리아 시대의 빈부격차가 매우 컸던 것은 분명하다. 490. 영국식 영어에는 어처구니 없이 거들먹거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비꼬는 말로 빅토리아 시대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안정되고 완벽했던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런 기묘한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국 내의 계급제도 그리고 영국 부르주아가 누린 경제적 번영이 식민지에서의 착취를 기반으로 했다는데 이 모순의 뿌리가 있다. 492. 이들이 굳이 동맹을 결성한 이유는
영국 왕립미술원의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조슈아 레이놀즈가 1768년에 설립한 영국 왕립미술관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이래로 유럽 폐하에 내려오는 아카데미즘을 철저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젊은 화가들은 아카데미즘을 대표하는 화가가 라파엘로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제 동맹 이름을 라파엘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라파엘 전파로 붙이게 되었다. 라파엘 전파의 핵심 멤버 3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네 가지 강령은 이들이 어떤 성격의 예술을 추구했는지 말해준다. 497. 결국 라파엘 전파는 시대착오적 양식의 회화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현실을 도피해 보려는 화가들의 일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세풍의 도덕적인 작품을 재현하려고 했던 화가들로부터 그리 도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인 3명의 화가들은 모두 결혼 문제로 떠들썩한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중 한 사람인 로세티의 아내 시달은 남편의 부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했다. 아내의 죽음 후 로세티는 자신의 친구 공예가 윌리엄 모스의 아내 제인 모리스를 모델로 기용하여 많은 작품을 그렸다. 그리고 시달과 그러했듯이 로제티와 제인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마침내 로세티는 모리스 부부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기에 이르렀다. 502. 프랑스의 인상주의가 후대의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과거로 회귀하는 동시에 강박적일 정도로 세부와 자연 묘사에 집착했던 라파엘 전파의 독특하면서도 인공적인 화풍은 후대의 영국 화가와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파엘 전파의 해산 후에도 이들의 영향력이 직접 느껴지는 작품들은 영국 화단에 꾸준히 나타났다. 506. 이외에도 제임스 티소나 로렌스 에마 테티머, 존 윌리엄 골드워드 같은 유미주의 화가들. 세기말적인 관능이 번뜩이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유명한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에서도 장식과 디테일, 정숙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성미를 중요시하는 라파엘 전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506. 이들은 가정과 도덕성을 중시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신문에 실린 범죄 기사를 탐닉하고 애첩을 숨겨두었으며 남몰래 아편을 피웠다. 세계 최고의 도시 런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인 이스트엔드가 있었다. 중국인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거리낌 없이 아편을 유통시켰고 그 결과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아편 전쟁을 일으킨 것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신사들이었다. 이 같은 빛과 그림자 점점 더 커지고 부강해지는 국가 속에 나타난 모순이 예술이라는 액자에 담긴 것이 바로 영국의 독특하고 복고주의적인 라파엘 전파의 회화였다. 509. 엘가는 고급 장교인 헨리 로버트 경의 딸 앨리스와 결혼해 원만한 가정을 이루었다. 1904년에 기사자기를 받기까지는 했으나 가히 작곡가로 입신양명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개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엘가는 늘 자신의 집안이 비난한 장사꾼이었다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런던 사교계에서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느꼈다고 한다. 타고난 근면함과 성실성으로 매진해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지만 출신 계급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엘가의 성격은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기도 했다. 510. 엘가는 1920년에 아내 앨리스를 잃고 거의 작곡을 하지 못했다. 그의 최후 대작은 1919년에 완성된 첼로 협주곡이다. 협주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사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초연에서 그리 열광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1960년대가 되어서야 이 음악에 담긴 우울하면서도 내면적인 서정성이 영국인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엘가는 점차 건강을 잃어가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작곡가의 우울한 심경이 1악장과 2악장의 사정성이고도 드라마틱한 멜로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511.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 오늘날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으로 탈바꿈한 것은 뭐니 해도 영국이 낳은 걸출한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가 만 20세 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존 바비롤리와 함께 녹음한 음반 덕분일 것이다. 자클린의 연주는 절로 만년의 엘가가 은신해 있던 옥스퍼드 지방의 푸른 전원과 그 속에서 슬픔을 잊으려 한 고독한 작곡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자클린 역시 옥스퍼드에서 태어나 이 지역의 숲가들을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마도 영국인들은 자클린의 연주에서 그들의 영원히 그리워하던 잃어버린 시골에 대한 정서, 컨스터블의 건초 수레에 담긴 이상향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511.
본 윌리엄스의 음악은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영국인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부합했던 셈이다. 결국 대영제국의 영광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사라졌지만 영국인들의 마음은 아직도 해가 지지 않았던 시기인 빅토리아 시대의 정서와 그 시절에 대한 향수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19장. 미국과 러시아 두 개의 변방. 서양 문화사에서 청교도라는 이미지는 예술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들을 지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호국경이라는 지위에 오른 올리버 크롬웰은 용감한 장군이자 독실한 신교도였다. 그는 국왕과 다름없는 정권을 쥐자마자 도덕적 타락의 장이라는 이유로 잉글랜드 전역의 극장과 술집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이래로 발전을 거듭하던 영국 연극의 성장세는 한풀 꺾이고 말았다. 515.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은 계급이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신천지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1700년도 초에 이미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등은 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인구는 18세기 초반에 1만 명이 넘었으며 프랑스인들은 디트로이트와 뉴올리언스를 세웠다. 516.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영국은 미국이 다른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 이 때문에 오로지 미국은 영국과만 교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영국은 식민지 경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미국인에게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려 없다. 이에 미국은 대의권이 없이 조세도 없다라고 말했었고 미국인들의 반발을 무력하게 무마시키기 위해 조지 3세는 1763년 1만 명의 군대를 미군에 주둔시켰다. 516. 이러한 상황에서 1773년 12월 16일에 보스턴 주민들이 항구에 정박한 영국 배 세척에 올라가 배에 실린 사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터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776년 필라델피아에서 천부적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다. 516. 1831년에 영국의 인구는 3100만 명에 달했다. 미국은 처음부터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금이나 11조도 없었다. 징병제도와 비밀 경찰도 물론 없었다. 세금 천지이던 유럽에 비하면 미국은 자유가 있는 새로운 땅이었던 것이다. 토지 가격도 유럽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미국에 도착한 많은 영국인들은 미국의 왕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518. 이처럼 엄격한 분위기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꼽히기는 힘들었다. 자연히 모든 문화와 예술은 잉글랜드의 전통을 베끼는 수준에서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회화는 초상화가 대부분이었고 음악 역시 잉글랜드의 교회 찬송가를 그대로 불렀다. 문화에 대한 열망은 교육열로 옮아가서 정착 초반인 1636년에 이미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519. 러시아. 열악한 조건과 경제 환경. 바다 건너 신생국 미국이 태동하던 시기에 또 하나의 반방. 러시아에서는 표토르 1세 1682만 1725가 17세의 나이로 차르에 등극했다. 러시아를 하루빨리 근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표트르 1세는 신분을 숨기고 네덜란드의 조선소에서 한동안 일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돌아보고 계몽주의의 영향력을 절감한 표트르 1세는 긴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네바 강변에 새로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여 궁정의 공식 언어를 프랑스어로 지정하고 과학원도 설립했다. 520. 미국의 문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종교적 윤리에 있었다면 러시아는 근대화되기 어려운 경제 체제가 문제였다. 러시아의 500대 가문은 드넓은 영지를 다스리며 한 가문당 많게는 5,000명의 농노를 부렸다. 1850년에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80%가 농노였다. 러시아의 농부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러시아 영토에서 곡식을 깨울 수 있는 시기는 서유럽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가축 역시 가혹한 기후 탓에 번식력이 약했고 고기나 젖의 양도 형편없었다. 불리한 자연 조건에 비해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컸다. 러시아는 도시가 거의 없고 시장도 적었으며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모든 요건이 중세의 서유럽과 흡사했다. 520. 러시아의 지식인들도 농노 제도의 호진성과 잔인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것은
이처럼 가혹한 자연, 그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다. 역설적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진 두 개의 변방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농노와 노예라는 강제적인 노동 조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몇몇 귀족들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높은 교양 수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근대 시민사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러시아의 경제적 제약은 19세기 말까지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521. 크림 전쟁의 패배와 함께 유럽은 러시아를 한물간 나라로 취급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수준은 같은 시기 서유럽에 비해 한참 뒤져 있었다. 이래저래 미국과 러시아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우선 영토가 지나칠 만큼 넓었고 유럽의 변방이거나 외부에 위치한 국가들이었다. 문화 역시 서유럽의 수준에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잠재력은 금방이라도 유럽을 안 삼킬 듯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볼 때 두 나라는 변방이지만 이들은 영원히 변방에 머무를 만큼 만만한 국가들은 아니었다. 521.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본 것은 그 중에서도 고향. 유럽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은 새로운 나라 미국의 광대한 자연이었다. 자연이 첫 번째로 미국 미술이라고 불릴 만한 장르는 풍경화로 나타났다. 19세기 전반부터 길버트 스튜어트, 존 커플링, 레프알, 벤자민 웨스트 같은 뛰어난 풍경화들이 대거 나타나 미국 미술이라고 불릴 만한 최초의 미술 경향을 선보이게 된다. 521. 그러나 신대륙은 미국에서는 기억할 수 있는 과거가 아예 없었다. 자연히 그때까지 유럽을 따르던 미국 예술 풍토는 이제 미국만의 독자적인 색채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곧 이어 종교적 경건함, 웅원한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 개인주의 등 새롭고 미국적인 가치가 확립되었다. 소로의 월든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연에 대한 귀의가 새로운 미국적 낭만주의를 읽었다. 유럽인들은 점차 자신들과 달라지는 미국에 주목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귀족 집안 태생이면서 일생 동안 미국의 공화주의를 찬양했다. 523. 1850년대 산업혁명이 결실을 맺고 유럽의 주요 도시가 철도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미국에서도 큰 변혁을 일으켰다. 1861만 1863년 동안 미국은 6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으나 이를 통해 노예제가 폐지되고 모든 주가 근대화를 향한 빠른 발전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는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립했다. 특히 서부의 광활한 미개척지를 탐구하는 데 철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새롭고 건전한 미국의 모습을 그린 롱펠로의 시, 으스스하면서도 높은 독창성에 빛나는 에드거 앨런 포 소설 같은 본격적 미국 문학 작품들이 나타났다. 포가 구가하는 단편소설과 추리소설은 3시간의 유럽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본격적으로는 본국인 영국을 능가하는 미국 예술에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524.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타임라인 핵심 정리.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 남부주들 탈퇴 움직임 시작. 1861년. 남북전쟁 발발 포트 섬터 전투. 남부 11개 주 남부동맹 컨페더러시 결성. 1863년. 노예 해방선언 발표 링컨. 게티즈버그 전투 북부 결정적 승리. 1864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북부군 총사령관 임명. 북부 전쟁 주도권 확보. 1865년. 남부군 로버트 리 장군 항복. 전쟁 종료. 노예제 폐지 헌법 13조 수정. 링컨 대통령 암살. 1870만 1880년대는 미국과 유럽 양쪽 모두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의 바람이 불었던 시기이다. 산업발전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를 대량 생산했고 물건을 포장할 때 골판지가 사용되었으며 질레트가 면도기를, 네슬레가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제는 오히려 도시를 새로이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미국의 신문기자 스탠리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영국인 탐험가 리빙스턴 박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영국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언론이 발전하며 이런 소식들을 빠르게 대중에게 알렸다. 이제 산업혁명의 결실은 거의 시차 없이 유럽과 미국에 골고루 퍼져나가게 되었다. 521. 1893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박람회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랜드마크나 다름없었다. 46개국이 참가하고 150동의 건물이 들어선 시카고 박람회의의 관람객은 무려 2,500만 명에 달했다.
기계 문명의 편리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미국처럼 그 문명의 수혜를 저돌적으로 이용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인은 계급이라는 개념을 아예 몰랐으며 평등과 민주주의 개인주의를 새로운 종교로 숭배했다. 524. 미국인 특유의 청교도적인 금욕주의가 미국 예술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19세기 후반까지도 미국 작가와 화가들 중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이들은 의례 유럽, 특히 프랑스와 영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그곳에 정착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 19세기 후반의 가장 위대한 미국 작가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헨리 제임스는 30대 중반인 1876년에 런던으로 이주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국 작가로 살았고 죽기 직전에 영국 국적을 취득했다. 526. 풍요롭고 윤택한 느낌, 자신만만한 붓질에서 미국인의 개성을 한껏 발휘했던 사전태에 비해 역시 미국인이면서도 유럽에 정착해 활동했던 휘슬러의 초상들은 조금 더 창백하고 감상적이며 문학적이다. 휘슬러는 독특하게도 자신의 회화가 음악적인 인상을 주기를 원해서 작품의 제목을 늘 야상곡이나 변주곡 같은 음악 이름으로 붙였다. 문학 속 인물들을 재탄생시킨 초상화들도 아름답지만 휘슬러의 감수성이 한껏 발휘된 작품들은 회색과 골드 녹턴이나 블루와 실버, 녹턴처럼 안개자욱한 런던의 밤을 그린 풍경화들이다. 이 작품들을 19세기 말의 숨가쁜 산업화 속에서도 일말의 낭만이 반짝이던 런던 풍경을 꿈처럼 몽환적으로 그러나 더없이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530. 드가의 영향을 받았던 인상주의 화가 메리 카센 역시 19세기 미국 화가를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파리에서 그림을 배운 카셋은 초반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화풍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점차 여성적이고 섬세하며 심리 묘사에 능한 작품을 그리면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평생 독신으로 지낸 카셋이 계속해서 천착했던 주제가 아이와 엄마, 즉 모성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이었다는 점이다. 530.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정치적 경제적 후진성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해서 근대 국가로 러시아를 재편하라고 애를 썼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반발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 알렉산드르 2세가 1881년에 폭탄 테러로 암살을 당하며 러시아의 개혁은 멈추었다. 알렉산드르 3세는 개혁을 모두 백지화하고 황제 독재의 체제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 러시아의 19세기 정치적 상황은 이처럼 암울했다. 그러나 지식인층에서는 분명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전까지 러시아 문화는 귀족의 살롱이 주도했으며 이들이 추구한 문화예술이란 서유럽 예술의 모방. 그 중에서도 프랑스 귀족 문화를 무조건 모방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 푸슈킨의 죽음과 함께 이러한 귀족 주도적인 문화활동은 서서히 그 세력을 잃어갔다. 그리고 귀족이 주도했던 문화활동을 지식인층이 넘겨받았다. 532. 새롭게 나타난 러시아의 지식인층은 스스로 농노제를 포기한 귀족이나 성직자의 아들, 소상인이나 하급관리 등으로 그 층위가 다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귀족이 주도했던 기존 러시아의 종교와 전통에 강하게 반대하고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서구 예술을 지향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정치적 혼돈 그리고 좌절의 패배감 속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슬라브의 이념과 예술, 즉 슬라브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로 등장하는 러시아의 문학, 음악, 미술은 동시대 서구의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강렬한 러시아의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보다 세련된 서구의 예술에서 영감을 얻는 예술가들도 여전히 많았다. 전자는 일리아 레핀, 이반 시스킨과 같은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들, 그리고 러시아 5인조로 불리는 작곡가들이 대표적이며 후자 작곡가는 차이코프스키를 들 수 있다. 533. 러시아 사실주의의 대가이자 이동파로 알려진 대표적인 화가. 일리아 레핀은 한 세기 가까운 긴 생애를 살면서 급변하는 러시아의 정치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 그의 생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나고 농노가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르 2세와 니콜라이 2세가 암살되었고 러시아 재정이 붕괴되었으며 혁명으로 인해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일찍이 미술의 천재성을 보였던 레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인상주의 미술은 레핀을 그다지 감화시키지 못했다. 그보다 러시아 민중 그리고 개혁에 나선 지식인들의 모습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재현하기를 원했다. 534.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레핀의 작품 외에도 러시아 미술로 불릴 만한 강한 개성을 담은 회화들이 속속 등장한다.
비잔틴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이콘의 제작을 시작으로 몇백 년 가까이 외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러시아 미술이 마침내 스스로의 색채를 찾아낸 것이다. 비잔틴의 장식 미술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등 당대 음악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미하일 블루벨의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회화들이나 러시아 대지의 사계절을 애장, 어린 필치로 묘사한 이반 시슈킨 풍경화에 따르면 러시아 미술은 서유럽과는 완전히 그 궤적을 달리하면서 스스로의 본질에 충실한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탁월한 작품들을 탄생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536. 19세기 후반은 음악에서도 러시아의 영혼이 활짝 피어난 시기였다. 최초의 러시아 음악 작곡가로 불린 글린카가 민족주의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러시아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더 이상 음악을 배우러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지 않았다. 러시아 민족주의의 5인조라고 불리는 발라키레프, 큐일림스키, 코르사코프, 보로딘, 무소로그스키는 독일적인 작곡 양식을 벗어나 러시아적인 색채가 담긴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 전력 투구했다. 그 결과로 원초적인 생명 경직이 넘치는 러시아의 음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536. 그의 곡들은 하나같이 러시아의 뜨거운 열정과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애수가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차이코프스키는 멘델스존이나 슈베르트에 필적하는 멜로디 작곡의 대가이기도 했다. 실제로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곡으로 일컬어지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관현악곡, 1812년 서곡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피아노 독주곡 사계절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차이코프스키의 곡들은 인기 있는 레퍼토리로 손꼽힌다. 539.